특정 염기 서열입니다. 염기 서열이다. DNA가 여러 개의 염기,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기본 단위의 염기의 여러 개의 염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여러 개의 염기들의 순서가 곧 DNA다. 근데 그냥 염기 서열이 아니라 보니 특정이죠. 그러니까 모든 염기 서열이 유전자는 아니야. 염기 서열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DNA 중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유전자가 있는 거야. 그럼 유전자와 유전자 사이에 유전자가 아닌 부분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염기 서열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모든 염기 서열이 유전자는 아니다. 알겠니? 자, 그럼 유전체는 뭐냐면 유전체는 한 개체의 모든 유전자입니다. 한 개체의 모든 유전자. 한 개체가 갖고 있는 모든 유전자를 합쳐서 유전체 또는 영어로는 지놈 또는 게놈이라고도 합니다. 유전자를 뜻하는 쥐인하고 염체를 뜻하는 크로모솜하고 합성어야. 그래서 지놈 또는 게놈이라고 한다고. 유전자 풀은 뭐냐면 범위가 좀 더 넓어져서 한 개체가 아니라 한 종 전체. 우리 사람 종 같은 종의 한 종의 모든 유전자를 합친 유전자다. 모든 유전자. 여기서 이 풀은 수영장의 풀이 아니라 전체라는 뜻입니다. 전체. 전체. 그래서 유전자에 대한 용어는 이 세 가지밖에 없고, 그러면 이 유전자가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구성 체계에 대해서 아래쪽에 좀 써줄 거야. 두 번째, 유전 물질의 구성 체계. 이게 내용이 뭐 가볍게 본다면 좀 가볍게 공부할 수 있고 쉽다고 하면 또 쉽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렵다면 또 어렵다고도 할 수 있거든. 왜냐면 내가 써주는 지금 유전물질 구성체계가 모든 구성체계야. 더 이상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대학교에서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 전공 과목으로 유전공학을 내가 전공한다 하더라도 이거 말고 다른 거 배우진 않아. 물론 좀 깊게 공부하겠죠. 깊게 화학적으로 화학 물질은 뭐가 있고 적용이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깊게 공부하는 건 있겠지만 유전물질의 구성체계는 이게 다다. 자, 제일 기본 단위가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우리 통과 때 배웠죠? 통과 때 배웠니?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 자, 뉴클레오타이드는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인산, 당, 염기로 이루어져 있죠? 바로바로 나와야 돼. 인산, 당, 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산, 당, 염기가 한 세트로 기본 단위를 형성하고 그 기본 단위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인산의 구성 원소는 POH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성 원소는 좀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어떤 그 암기사항 문제로 이 기본 구성 원소를 좀 물어보기도 해. 자, 그리고 당의 구성 원소는 당은 탄수화물이니까 CHO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배웠죠? 탄수화물의 구성 원소 CHO. 그리고 염기는 단백질과 구성 원소가 같습니다. 그래서 CHON, N. 그래서 N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이 염기가 단백질과 같은 건 아닌 거. 구성 원소는 같지만, 종류는 같지만, 당연히 배열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화학적으로는 다른 물질. 알겠지? 자, 그리고 인산의 또 다른 특징은, 인산은 얘를 화학식으로 쓰면 H2PO4 마이너스 H2PO4라 그래서 같이 합쳐서 마이너스를 띱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는 거. 자, 그리고 인산이잖아. 산 엑시드잖아요. 그러니까 산성을 띠겠죠. 자, 인산이라고 하는 물질, 그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고 있는 인산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산성을 띠게 된다. 라는 거. 자, 그리고 이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는 당은 5탄당이고요. 5탄당. 5개의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당. 우리가 알고 있는 탄수화물 중에 뭐가 있니? 탄수화물 중에 뭐 알고 있니? 탄수화물. 내가 알고 있는 탄수화물. 밥. 맞아요. 밥, 녹말. 녹말도 탄수화물이죠. 포도당 들어봤니? 포도당의 화학식 혹시 알아요? 탄소가 몇 개? 6개. 예, 그러니까 이 포도당은 6탄당이라고 하고, 얘는 탄소가 5개 있는 5탄당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5탄당에는 뭐가 있냐면, 리보스와 디옥시리보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배우니? 통과해서? 자, 그리고 염기의 종류에는 A, T, C, G 순서대로 적으세요. 자, A, T, C, G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아데닌, 티민, 아데닌과 티민은 이중 수소결합이고, 사이토신과 구아닌은 3중 수소결합을 합니다. 수소결합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이게 아마 생명과학에서 물어보진 않는데, 어쨌든 이 수소결합이라는 게 뭔지는 정확히 몰라도 되지만, 결합이 개수가 많을수록 더 결합이 단단하다, 약하다. 더 단단하겠죠.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A와 T는 결합이 상대적으로 C와 G보다는 결합력이 약하다. 이 정도만. 그래서 A, T, C 정도가 있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많이 모인 건 뭐라고 하냐면, 얘가 많이 모인 거? 많이 모인 건 헥산이라고 합니다. 헥산. 뉴클레익 엑시드. 헥산이라고 하는데, 이 헥산의 종류에는 크게 DNA와 RNA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DNA와 RNA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헥산이라는 용어도 같이 잘 넣어놔. 그래서 이 헥산에는 DNA와 RNA가 있구나. 이 DNA와 RNA에서 이 A가 뭐에 대한 약자냐면 엑시드, 산성을 띈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 D가 뜻하는 게 뭐냐면 당 중에 디옥시리보스의 이 D자입니다. 그래서 디옥시리보스의 당으로 이루어져 있는 산성 물질, 바로 DNA. 그리고 이 R은 리보스입니다. 당 중에 리보스로 이루어져 있는 산성 물질이다. 그래서 RNA라고 합니다. 더 깊게 구조까지는 구조는 나중에 진로 선택 과목에서 하면 될 것 같고, 이 정도만. 자, 근데 이 DNA와 RNA의 기능이 좀 다르죠. DNA의 기능과 RNA의 기능이 좀 다르죠. DNA 기능이 뭐니? 주전 정보의 저장. 그리고 RNA는 전달. 그죠? 얘는 저장하고 얘는 전달하면 누가 더 구조적으로 안정적이어야 돼? DNA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 DNA는 홀로 존재하지 않고 히스톤 단백질을 묶고 있습니다. 히스톤 단백질을, 이 DNA가 이 단백질을 묶어서 존재한다. 묶고 있는 이유는, 뭐, 이어폰, 줄로 되어 있는 이어폰 아직도 쓰는 것 같아. 이어폰, 이렇게 음악을 듣다가 음악을 다 들었어. 그러면, 이어폰을 이렇게 내팽겨 치게 되면 어떻게 되니? 그러면 지나가다가 누가 밟아버리는 순간 이어폰이 끊어지죠. 그러니까 보통 음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잘 이렇게 말아놓거나 구겨놓거나 아니면 MP3를 이렇게 말아놓죠. 말아놓으면, 이 이어폰이 보호되는 거야? MP3가 보호되는 거야? 이어폰이 보호되는 거야. 알겠죠? 이어폰을 잘 말아놓으면 이어폰이 안 끊어지니까. 그런 것처럼 DNA가 이 단백질을 묶고 있으면 얘가 보호되는 거라고요. 알겠죠? 더 안정성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이 DNA가 이 단백질을 묶고 있는 이러한 기본 단위를 뉴클레오솜이라고 합니다. 뉴클레오솜. 뉴클레오 덩어리다. 솜이라는 뜻이 원래 덩어리 그런 뜻이야. 그래서 이 뉴클레오솜이 많이 모인 건 염색사라고 하고요. 이제 들었던 용어죠. 우리 세포분열 주기의 간기 때 존재하는 형태, 염색사. 이 염색사가 꼬여서 응축된 걸 염색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이 히스톤 단백질의 기능 밑에 쓰는 곳이 있는데 그냥 같이 적으시면 됩니다. 자, 히스톤 단백질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DNA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높여준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DNA가 좀 더 안정성을 높게 해준다 라는 거 묶고 있으면서. 자, 그리고 우리가 구조를 좀 생각해 보면, 자, 지금 내가 하는 그림은 안 써도 돼요? 필기 안 해도 돼요? 얘가 염색사야. 중간중간에 뉴클레오 솜이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 DNA 가닥에 구조 솜도 이렇게 묶고 있는 거야. 이게 염색사인데 이렇게 꼬여있다 쳐보자. 자, 근데 이 염색사를 비롯한 DNA는 이 인산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를 띱니다. 그러면 헥산인 이 DNA도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RNA도 마이너스 전하를 띄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가닥도 마이너스 전하를 띠겠죠?
그럼 얘도 마이너스 전화를 띄죠. 그럼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무슨 힘? 서로 반발력이 적용하죠. 서로 붙을 수가 없죠. 근데 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꼬일 수 있다 없다? 꼬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구조적으로 이 염색사와 염색체가 꼬일 수가 없는 구조야. 왜냐하면 DNA 자체가 마이너스 성질을 띠니까. 그지? 그래서 꼬일 수 없는 이런 마이너스 성질 때문에 꼬일 수 없는 이 구조를 중간중간에 들어있는 이 히스톤 단백질들이 본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얘와 얘가 서로 붙어요. 서로 붙으면서 꼬일 수 있게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히스톤 단백질의 두 번째 기능은 바로 염색사를 염색체로 응축하는 데 관여한다. 염색사를 염색체로 꼬일 수 있게 서로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단백질이었구나. 자, 넘어가시면 그래서 구성체를 배웠으니까 주인공에 해당되는 염색체를 좀 봅시다. 밑에 보면 염색체의 종류가 나오죠. 염색체의 종류. 뭐 구분 기준에 따라 여기 안 써 있긴 하지만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뭐 상염색체와 성염색체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동 염색체와 염색 분체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동 염체와 염색 분체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 성공한 겁니다. 앞으로 계속 상동 염체와 염색 분체는 기본적인 개념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개념을 잘 모르면 문제 접근조차 힘듭니다. 다 찍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그래서 상동 염체하고 염색 분체에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펜 중에서 가장 잘 보이는 색깔로 별표 3개 쳐주세요. 이 3개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3개. 그래서 오늘 이 상동 염체하고 염색 분체만 잘 구분해도 성공한 거, 정확하게 구분해도. 자, 그러면 상염체하고 성염체는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상염색체하고 성염색체가 있는, 구분하기도 하는데, 질문해 볼게, 친구야. 우리 몸의 생식기관에 상염색체가 들어있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설명할 수 있겠니? 어떻게든 설명 방법은 상관이 없습니다. 생식기관에 상염체가 있다. 맞는 말? 뒷친구. 맞아요, 틀려요? 생식기관을 구성하는 세포에 상염체가 있다. 맞아요? 설명할 수 있니? 설명 힘들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니? 아니, 성염체는 성을 결정하는 거니까 생殖기관은 바로 성을 결정하는 거잖아. 생殖기관이 성을 결정하니까. 약간 기본적인 개념이 있고 당연한 거긴 한데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 조금 헷갈리는 학생도 있을 거야. 근데 이게 생명과학이 처음에 초반에 이제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야. 어떤 애들은 기본기가 잘 다져져 있고 너무너무 당연하고 어떤 애들은 기본기가 없다 보니까 이게 왜 그러지? 아예 이해를 못하기도 해. 그래서 이 둘의 내가 조합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본인들이 만약에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잘 질문해 줘야 돼. 아주 기본적인 거라도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라도 내가 까먹거나 모르면 개념을 질문하셔야 됩니다. 중학교 때처럼 공부하면 안 돼. 중학교 때는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이 있으면 한번 쭉 훑어보고 그냥 문제 풀면 되잖아. 그리고 틀린 다음에 다시 고친 다음에 문제 풀다 보면 비슷한 문제 유형 나오니까 그냥 문제만 풀어도 돼. 그러니까 한 3, 4일만 공부해도 아마 이 중학교에 있는 그런 과학 파트는 다 공부할 수 있을 거야. 시험 대비하는데 큰 문제 없었을 거야. 근데 이제 고등학교 과정은 좀 달라. 고등학교 과정은 모르는 애들은 아예 못 풀고 아는 애들은 엄청 빨리 풀려.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의 갭 차이가 엄청 커.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부터 차근차근 질문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잘 모르면 안 돼서. 당연한 건데 왜 당연하냐면 아빠하고 엄마가 이거는 안 적어도 됩니다. 이해만 하세요. 아빠는 정자를 주고 엄마는 난자를 주죠. 그럼 아빠의 원래 체세포의 염체 개수는 몇 개? 체세포 염체 개수는 46개. 맞지? 그래서 이 핵상 EN이라고 하는데 EN은 상 염체가 44개고 성이 2개입니다. 그래서 성 중에서 어떤 염체를 갖고 있는 게 아빠? X와
Y가 있겠죠? X와 Y가 있어서 이 두 개 염체가 있는 거 두 개라고 쓴 거. 엄마는 체세포 속에는 44 플러스 두 개인데 이 두 개가 XX라고요. 맞죠? 그러면 이 아빠가 정자 속에 주는 건 이 46개를 다 줘요? 아니면 반만 줘요? 반만 주죠. 반만 주는데 모두 반? 상도 반? 성도 반 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정자 속에는 N은 22 플러스 1을 주겠죠. 맞죠? 상 22개, 성 1개. 마찬가지 난자도 N은 22 플러스 1을 주겠죠. 그럼 이 두 개가 수정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2N은 44 플러스 2가 되겠죠. 맞죠? 이렇게 만들어진 세포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인 세포인 수정란이라고 합니다. 수정란. 하나인 세포. 이 하나인 세포가 내 몸이 되는 과정으로 체세포물을 막 늘어난다고 그런 거죠. 이 수정란이 늘어나서 내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를 구성하죠. 다 똑같죠. 그러니까 이 수정란이 가지고 있는 염색체의 구성과 내 몸의 모든 세포의 염체 구성은 같은 거죠. 내가 무슨 뭐 생殖기관이든 눈을 구성하는 기관이든 폐를 구성하는 기관이든 간을 구성하는 기관이든 전부 다 이 수정란과 염체 구성이 같잖아요. 맞죠? 이게 늘어나가지고 내 몸을 구성한 거니까. 따라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 속에 뭐가 들어있다? 상과 성이 다 들어있습니다. 알겠죠? 생식기관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내가 왜 얘기해 주냐면 아주 기본적인 개념인데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 근데 그것들을 질문해줘서 난 다행이라고 생각해. 모르고 있다면 아예 시작을 늦게 못하니까 그런 것들은 꼭 질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상도 염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상과 성은 다 구분할 거고 상도 염체하고 염색 분체를 정확하게 구분해 보자. 각각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특징. 첫 번째, 상도 염체는 첫 번째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 쌍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좀 특이할 만한 게 뭐냐면 관계라는 개념에 좀 더 별표 좀 쳐주세요. 관계다, 관계. 관계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뭐 예를 들면 이건 지금 쓰는 건 안 적어도 됩니다. 아빠하고 엄마가 서로 같이 있어서 결혼을 했어. 그러면 둘이 뭐가 되냐면 부부가 되죠. 맞죠? 그러면 아빠하고 엄마가 다 있으면 부부는 몇 명? 이 부부 관계인 이 두 명은 몇 명? 두 명이 되죠. 근데 아빠가 바람 폈어. 아빠가 바람 펴서 둘이 이혼했어요. 이혼했어. 그래서 아빠가 떠났다고요. 그러면 엄마 혼자 있을 때는 부부는 몇 명? 부부는 한 명? 부부는 없죠. 부부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부부 관계가 형성됐을 때만 부부를 셀 수 있는 거지 이혼하게 되면 부부는 없는 거죠. 따라서 엄마하고 아빠가 각각 부부가 한 명씩이 아니라 결혼했을 때만 부부라는 개념인 거고 관계 형성됐을 때만. 알겠죠? 관계가 끊어지거나 혼자 있을 때는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부부는 0명이 됩니다. 이해되니? 이런 것처럼 상동 염색체의 개념도 이 염색체하고 이 염색체가 상동이라고 쳐보자. 그래서 이건 엄마한테 받은 1번 염색체, 이건 아빠한테 받은 1번이라 쳐보자. 크기와 모양이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받은 거, 이건 아빠한테 받은 거. 이거를 하나 쌍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이 그림에서의 상동염체는 몇 개? 2개. 알겠죠? 2개. 상동염체는 2개. 하지만 하나가 사라지면 상동염체는 몇 개? 0개인 거죠. 알겠죠? 상동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더 이상 상동은 없는 겁니다. 이해되니? 그러니까 염색체의 개수는 1개지만 상동 염색체는 빵이다 이거죠. 그런 개념이라고 상동 염색체 개념이 관계라는 관계 개념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런 관계가 어떻게 하면 형성되는지가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 이 관계에 대한 특징이 바로 두 번째인데 어떻게 하면 이 상동 관계가 형성이 되냐면 부모한테 하나씩 받아야 된다. 부모에게 각각 하나씩 물려받은 염색체 쌍입니다. 물려받은 염색체. 그러니까 부모한테 각각 하나씩 물려받지 않으면 상동 관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상동 염색체는
유리되어 떨어져 존재한다. 유리되어 존재한다. 세 번째 특징은 유리되어 존재. 자, 이 유리란 말이 조금 싫으면 떨어져 존재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이 세 가지가 바로 상점체 특징인데 여기서 좀 예외가 있다. 자,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의 예외. 모양과 크기가 같지 않아도 상동 염색체인 게 뭐가 있게? 상점체 중에 뭐? 남자인 경우에 뭐? X와 Y. X하고 Y는, X는 길고 Y는 짧죠? 그죠? 하지만 상동 염색체는 맞습니다. 왜? X는 누구한테 받은 거? 엄마한테. Y는 아빠한테. 그래서 상동 관계는 형성됐지만 모양과 크기는 다르죠. 유일하게. 그래서 예외는 남자인 경우에 X 염체와 Y 염체의 경우에는 모양과 크기가 다르지만 상동 관계는 맞다. 알겠죠? 모양과 문 좀 열을래? 좀 덥다. 크기는 다르지만 상동 염색체다. 여기다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쳐놓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유리되어 존재한다는 거에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이 예외 빼고는 다 떨어져 있는데, 우리 감수 1분열 때 상동과 상동이 어떻게 되니? 서로 붙죠? 붙은 염체를 뭐라 그래요? 이가 염체 들어봤니? 이가 염색체. 그러니까 원래는 상동 염체가 다 떨어져 있는데, 감수 1분열기 때만 서로 이렇게 붙어 있는 상동 염체가 존재해. 바로 이가 염색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외에다가 이가 염색체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이거 빼고는 전부 다 상동 염색체는 떨어져 존재한다. 물론 이가 염체가 처음부터 이가는 아니잖아.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전기 때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붙어버리니까 떨어져 있는 거에 대한 예외. 그러니까 물론 붙었으니까 이제 예외라고 써놓는 거예요. 그럼 이거랑 비교해서 염색 분체는 어떻게 다르냐면, 자, 첫 번째 특징이 상동하고 똑같아.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 쌍과의 관계까지도 똑같아. 관계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이 똑같기 때문에 상동 염체하고 염색 분체 쌍을 처음에는 잘 구분이 안 가. 알겠죠? 이게 헷갈리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첫 번째 특징이 같다. 알겠죠? 자, 그럼 염색 분체 쌍은 어떻게 하면 이 관계가 형성되냐면, 염색 분체 관계가 형성되냐면, 엄마하고 아빠한테 하나씩 받는 건 아니고, 그건 상동 관계니까, 이 관계 형성은 바로 두 번째 특징입니다. 바로 복제돼야 됩니다. 복제되어 형성된 염색체 쌍입니다. 형성된 염색체 쌍. 그러니까 염색 분체는 한 명한테 받은 다음에 복제가 돼서 형성된 거야. 복제가 돼서 형성된 거지, 엄마한테 하나, 아빠한테 하나 받은 게 아니다. 알겠죠? 한 명한테 받아서. 예를 들면, 이 그림은 안 그려도 됩니다. 그려야 되는 것만, 필기해야 되는 건 따로 알려줄 건데, 근데 만약에, 나중에 복습할 때 좀 도움이 되려면 필기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서태 볼 때 안 써도 돼. 서술태 볼 때 내용이 너무 많으면, 공부하기 어려우니까. 이거 엄마한테 받은 1번, 이거 아빠한테 받은 1번이라 치고, 이게 복제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복제가 돼요. 붙어서 이렇게 복제가 일어난다고. 그럼 이것도 복제된 거니까 엄마한테 받은 1번, 이것도 아빠한테 받은 1번이 되겠죠. 둘이 똑같은 거라고요. 복제가 됐으니까. 번호를 좀 써볼게. 1번, 2번, 3번, 4번. 그럼 여기서 상동 염색체 관계인 건 누가 있냐면, 1번하고 2번은 상동이니? 안 되죠. 왜냐면 1번하고 2번은 한 명 엄마한테 받은 다음에 복제가 된 거지 아빠한테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치? 그래서 1번, 2번은 상동이 아니라 1번과 몇 번? 3번 또는 1번하고 4번이겠죠. 또는 2번, 3번, 2번, 4번도 상동이죠. 이해돼요? 이해해야 된다. 1번하고 2번 또는 1번하고 4번, 1번하고 3번, 1번하고 4번,
2번, 3번, 2번, 4번. 이게 상동관계죠. 이래요. 그러면 이거 맞춰봐. 1번하고 2번을 묶고 3번하고 4번을 묶어서 이 둘은 상동이니? 맞아요, 틀려요? 1번, 2번과 3번, 4번 둘이 관계. 상동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지금 앞에 봐. 맞아요. 뒤에. 맞아요. 맞습니다. 왜냐면 1, 2번은 엄마한테 받은 거, 3, 4번은 아빠한테 받은 거. 개수는 상관이 없죠. 뭐 개수 한 개씩이라 그런 게 없잖아요. 그지? 네, 이것도 맞다. 자, 그러면 염색 분체쌍인 거. 염색 분체 관계인 건, 한 명한테 받은 다음에 복제가 된 거니까 몇 번하고 몇 번? 1번하고 2번 또는 3번하고 4번이 염색 분체죠. 1번하고 2번 또는 3번하고 4번이 바로 염색 분체. 자, 그래서 빨간색으로 자, 부모에게 각각 하나씩 물려받은 염색체 쌍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상돈 염색체를 모양과 크기는 같지만 속을 구성하는 유전 정보는 같다 다르다. 엄마한테 하나, 아빠한테 하나 받은 거. 정보는 다르겠죠. 엄마, 아빠가 쌍둥이가 아닌데 1번 염체하고 1번 염체, 엄마하고 아빠의 1번 염체가 크게 모양은 같지만 속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는 다르겠죠. 엄마, 아빠가 다른 개체니까. 그지? 그래서 이 쌍은 유전 정보는 다르다.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 적은 확률로 같을 수도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적은 확률로 같을 수 있어요. 왜냐면 유전자마다 대명유전자가 두 개씩 존재하니까. 근데 하나의 염체 안에 적어도 한 500개에서 700개 유전자가 들어있거든. 그러면 엄마하고 아빠가 한 쌍의 상도염체를 줬을 때 이 한 쌍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가 완전 똑같을 확률은 2의 700승분의 1입니다. 2의 700승분의 1이니까 거의 0에 가깝다고 봐야죠. 아주 적은 확률이 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0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부는 같을 수 있어. 일부는 같을 수 있지만 전부 다 똑같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똑같은 유전자가 있을 때는 유전자형을 뭐라 그래? 동형접합자라고 하죠. 라지알, 라지알. 엄마도 라지알, 아빠도 라지알을 줄 수 있긴 하잖아. 하지만 염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정보가 똑같진 않다 이거야. 일부는 같을 수 있지만. 하지만 염색 분체쌍은 한 명한테 받은 다음에 복제가 된 거니까 유전 정보가 어때요? 완전 똑같죠. 그죠? 유전 정보가 일치한다, 같다. 유전 정보는 같다. 자, 내가 이제 가볍게 얘기하지만,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쓰긴 했지만 내가 가볍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상동 염색체 그림이 나오면 이거를 깔고 가야 돼. 알겠죠? 머릿속으로 이걸 깔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 염색 분체쌍이 나오면 어떻다? 유전 정보가 같다는 걸 깔고 들어가야 돼. 알겠죠? 그래서 살짝 이제 못하는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냥 문제 읽어. 읽은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도 그냥 대충 읽어.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봐. 거기서 기억, 니은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를 먼저 보거나 아니면 1번, 2번, 3번, 5번에 이렇게 글이 있으면 글을 먼저 봐. 거기에서 다시 올라오면서 찾기 시작해. 물론 처음에는 약간 그렇게 풀 거야. 문제가 잘 모르니까. 내가 답을 맞춰야 되잖아. 어쨌든 맞춰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풀겠지만 점차적으로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 자료가 나왔을 때 그 자료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자료가 뭔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 이 자료가 나왔을 때 내가 뭘 알 수 있다? 이 자료가 나왔을 때 뭘 알 수 있다? 이거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파악이 된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에서 보면 동그라미 XX, 답 1번 이런 식으로 찍어야 돼. 그래서 이 문제를 분석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기억, 니은, 디귿을 OX 치는 거는 빨리 풀고 답을 고르는 거 더 빨리 풀어야 돼. 근데 애들은 보통 반대로 풀어. 이 분석은 전혀 안 하고 기억, 니은, 디귿하고 1, 3, 4, 5번을 먼저 봐. 거기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하나씩 찾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답 고르는데 오래 걸리죠. 이게 훨씬 더 오래 걸리고 정답률도 낮아. 왜냐면 하나씩 따지면서 푸니까. 이 전체적인 어떤 그 자료에 대한 해석이 안 되고 하나씩 일부분만 부분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 애들이 많이 틀려. 또 고친 것도 엄청 빨리 고쳐. 빨리 틀리고 많이 틀리고 빨리 고쳐. 근데 그게 반복돼. 문제 푸는 습관을 안 고치면 계속 반복돼. 그러다가 시험 때도 그래. 이게 고쳐질 것 같잖아. 잘 안 고쳐져. 그런 애들은.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자료를 딱 봤을 때 좀 천천히 하더라도 자료에서 내가 뭘 알 수 있는지를 먼저 좀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하나씩 알려줄 거니까. 그래서 이런 빨간색 부분은 문제 볼 때마다 항상 염두에 두고 문제에 접근해라. 그래야지 문제가 좀 쉽게 풀릴 거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염색 분체는 붙어 존재한다. 부착되어 존재한다. 유리되어 있지 않고 부착되어 존재.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동염치하고 염색 분체를 그림을 통해서 염치가 나왔을 때 이게 상동인지 염색 분체상인지 잘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 알겠죠? 넘어가서 자, 위에 올라가면 연관 나오니? 아, 연관 안 넣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게 침범하면 안 돼. 뭘 적을 줄 알고 이렇게 침범해. 여기 핵형 분석에서 여기 핵형하고 핵형 분석 사이 공간이 있죠. 이 공간만큼 좀 내리고 그 밑에 줄 한번 그어주세요. 핵상하고 핵형 분석 사이의 거리만큼 아래쪽으로 내려서 선을 그으라고. 그래서 그 선 아래쪽에다가 연관이라고 적어주세요. 연관 개념도 설명해 줄게. 근데 연관은 핵상하고 핵형을 한 다음에 해줄게요. 연관의 개념을 의외로 많이 모르더라고. 왜냐면 중학교 때까지 문제 풀었던 그런 맨델의 법칙은 연관의 개념이 없는 것만 풀었거든. 그래 연관의 개념을 없는 것만 풀었지만 연관되어 있는 개념은 설명을 해줍니다. 연관되어 있는 거에 대한 개념은 설명해 주지만 연관되어 있는 문제는 풀지 않았다. 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연관되어 있는 문제들을 접했을 때 굉장히 많이 어렵게 느껴지더라. 아이들이.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좀 쉬워져야 된다. 그래서 연관의 개념도 설명해 줄게. 두 번째, 첫 번째 세 번째인가? 핵상? 핵상. 첫 번째, 옆에는 내가 정의를 좀 써줄 건데, 핵상. 자, 핵상에다가도 별표 2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자, 핵상은, 염색체의 구조. 염색체의 구조. 또는 DNA 또는 유전자의 상대적인 양 등등등 여러 가지 개념들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핵상의 개념을 문제로 물어보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핵상의 개념 자체를 물어보진 않을 거다. 하지만 핵상은 반드시 구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이 핵상이 아까도 내가 세포 설명할 때 핵상 써줬잖아요. 그래서 핵상에는 뭐가 있냐면 EN과 N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세포에서 돌연변이 세포 말고 정상적인 세포는 EN과 N으로 나눕니다. EN과 N. 야, 근데 이것도 애들 잘 모르더라고. 어제 설명이 잘 안 나와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해. 뭐를 잘 모르냐면 핵상이라고 하는 건 대상이 only 세포입니다. 그러니까 핵상이라고 하는 건 세포 대상으로만 핵상을 얘기할 수 있다. 이 세포의 핵상은 뭐다? 이 세포의 핵상은 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근데 이 세포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만 가지고 이 염색체의 핵상은 뭐니? 얘기할 수 없다고요. 알겠죠? 핵상의 정의가 세포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구조야. 알겠죠? 그래서 세포를 대상으로만 핵상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니까 자, EN과 N인 것도 그러면 뭐냐면 어떤 핵상과 어떤 핵상이 있는 세포인 거냐면 EN인 세포와 N인 세포가 있는 거죠. 정상인 개체들의 구성하는 세포들은 EN인 세포와 N인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해되죠? 자, 그럼 EN인 세포는 뭐냐면 자, EN인 세포는 자, 엄마한테 받은 염색체와 아빠한테 받은 염색체를 모두 쌍으로 존재할 때 세포 안에 염색체가 전부 다 엄마한테 받은 거, 아빠한테 받은 거, 엄마한테 받은 거, 아빠한테 받은 거, 엄마한테 받은 거, 아빠한테 받은 거 다 쌍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그 세포의 핵상을 EN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다 쌍으로 존재할 때. 자, 그럼 N인 건 엄마한테 받은 거 또는 아빠한테 받은 거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할 때 쌍을 이루지 않고 둘 중에 엄마한테 받은 것만, 아빠한테 받은 것만, 3번도 엄마한테 받은 것만, 4번은 아빠한테 받은 것만 이런 식으로 존재할 때를 핵상을 N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를? 세포의 핵상을 n이라고 한다고. 그 세포의 핵상을 자, 그럼 이런 핵상의 특징은 핵상의 특징. 최세포의 핵상은 2n으로 동일하다. 종과 상관없이. 종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 체세포는 2n이고, 바퀴벌레도, 뱀도, 쥐도 마찬가지. 종이 달라도 각각의 구성하는 체세포의 핵상은 다 2n으로 동일합니다. 알겠죠? 종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핵상을 물어보는 건 n과 2n만 물어보는 거야. n과 2n. 그러니까 염색체가 몇 개인지, 뭐 9개인지 48개인지 46개인지 중요하지 않아. 그냥 핵상은 2n으로 다 동일합니다. 체세포 핵상은 2n으로. 나중에 또 궁금증이 좀 생길 거야. 좀 이렇게 깊게 공부하다 보면.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쓸 때 이런 식으로 쓰거든. 핵상과 염체수를 쓸 때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야. 사람의 체세포의 핵상과 염체수는 2n은 46이고, 침팬지는 2n은 뭐 48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죠? 근데 뒤에는 46과 48이 다르죠? 다르지만, 앞에 있는 핵상은 어떻다? 같다. 알겠죠? 이것까지만 핵상이니까. 염체체 수는 상관이 없으니까. 알겠죠? 염체체 숫자는 핵상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핵상은 전부 다 2n이다. 종과 상관없이. 그러면 생식세포는 뭐예요? 체세포는 2n이고, 생식세포는 종과 상관없이 2n이 아니라 n으로 동일합니다. n으로 동일하다. 그래서 이제 문제 풀 때 체세포인지 생세포인지 핵상이 2n인지 n인지를 잘 구분하면서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네 번째, 핵형. 자, 이 글자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얘는 핵상이고, 얘는 핵형이니까, 형하고 상만 다르잖아. 그러니까 개념이 굉장히 비슷해 보인단 말이야. 하지만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알겠죠? 완전 다른 개념, 비슷한 개념이 아니라, 털끝만큼도 비슷하지 않습니다. 완전 다른 개념인데, 글자가 비슷하니까 애들이 헷갈려 한다. 알겠죠? 완전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핵형이란, 핵형도 별표 2개. 핵형은 염색체의 모양과 수입니다. 염색체의 모양과 수. 염색체의 모양과 수를 핵형이라고 하고, 자, 그러면 이 핵형은 어떤 걸 대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 핵형이라고 하는 게 뭐의 핵형이다, 뭐의 핵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대상이 오로지 세포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염색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염색체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염색체 하나만 가지고도 핵형을 얘기할 수 있고요. 염체가 들어있는 세포를 대상으로도 핵형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세포와 이 세포는 핵형이 같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 세포의 이 염색체 핵형과 이 세포의 이 염색체 핵형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염색체가 들어있는 염색체 또는 염체가 포함되어 있는 세포들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알겠죠? 자, 근데 그래서 모양은 뭐냐면 이 모양이 세모인지 네모인지 따지진 않을 거 아니야. 굉장히 작은 물질인데, 염체가 굉장히 작은 물질인데, 예를 들면 세포의 크기가 송파구라고 한다면, 세포의 크기, 송파구 아니다, 서울시. 세포의 크기가 서울시라고 한다면 염색체는 잠실 운동장보다도 작아요.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러니까 이 염색체의 크기 모양이 크기가 굉장히 작잖아. 그러니까 이 작은 물질이 세모인지 네모인지 따지진 않을 거 아니니. 그래서 이 모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길이와 두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모인지 네모인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길이와 두께가 모양이고, 그러면 이 길이와 두께가 다른 거는 모양이 다른 건가요? 네. 알겠죠? 그러니까 X염체하고 Y염체는 모양이 어떻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핵형이 다르다.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길이와 두께는 뭐랑 비례하냐면
구성하는 DNA량 또는 유전자의 량에 비례합니다. 그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X 염색체하고 Y 염체 중에 누가 더 유전자량이 많다? X하고 Y 중에. X가 더 많겠죠? X가 더 기니까. X는 긴 염색체, Y는 짧은 염색체. X는 길고 Y는 짧으니까 X는 유전자량이 더 많고 Y는 유전자량이 더 적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남자의 체세포 한 개하고 여자의 체세포 한 개하고의 유전자량은 누가 더 많다? 여자하고 남자 중에? 얘기해줘야 돼. 여자가 많다. 왜? 여자는 XX고 남자는 XY라서 Y가 좀 짧죠? 그래서 성염색체 때문에 유전자량이 좀 적습니다. 알겠죠? 자, 근데 그 세포가 몸을 전체를 이루고 있죠. 몸 전체를 이루고 있으니까 유전자량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하나의 세포마다 하나 조금씩 다 차이가 나니까 이걸 다 합치면 어마어마하게 유전자량이 많이 차이 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좀 불안합니다. 불안정합니다. 여자들보다 좀 더 불안정한 개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유전병에 좀 더 취약하고 남자들이 그리고 폭력적이고 근시안적이고 약간 저돌적이고 막 이렇게 무려 붙이잖아요. 물론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약간 더 신중한 게 그래서 여자라고요. 물론 모든 여자가 신중하진 않지만 그래서 약간 더 신중한 게 여자다. 그 다음에 숫자는 뭐냐면 염치 숫자를 카운팅하는 방법인데 여기다가도 살짝 별표 치시고 자 염치체의 숫자를 카운팅하는 방법, 세는 방법. 자, 두 가지만 고려하면 됩니다. 첫 번째 상동 염색체랑 두 번째 염색 분체 쌍인 거랑 좀 비교를 하자면 자, 상동 염색체는 엄마한테 하나 아빠한테 하나 받은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 쌍이라고 하죠. 맞죠? 자, 근데 엄마한테 하나 받은 거랑 아빠한테 하나 받은 이 염색체의 모양과 크기는 같지만 속을 구성하는 유전자는 어떻다? 유전자 구성은 다르죠. 이 유전자 구성이 다른 이 두 개 염체를 같은 염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죠. 유전 정보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 상동 염색체는 따로따로 두 개로 카운팅 하시면 됩니다. 모양과 크기는 같지만 속을 구성하는 유전 정보가 다르니까 하나로 취급할 수 없다. 따로따로. 결국엔 중요한 건 크기와 모양이 아니라 속을 구성하는 유전 정보라는 거죠. 알겠죠? 하지만 염색 분체쌍은 한 명한테 받은 다음에 복제가 된 거죠. 정보까지 똑같죠. 그러니까 이 염색 분체쌍일 때는 염치 개수 몇 개로 친다? 한 개로 친다고요. 정보도 똑같으니까. 그래서 얘는 한 개로 카운팅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포 안에 염색체가 상동 염색체 또는 염색 분체쌍에 나와 있을 때 얘는 두 개로 얘는 한 개로 카운팅하면 모든 세포 안에 들어있는 염색 개수를 셀 수 있다. 이따 해볼 거야. 그리고 핵형의 특징. 자, 핵형은 종 특이성과 성별 특이성을 가집니다. 자, 이 특이성이 무슨 말이냐면 종마다 다르다 이런 뜻이야. 종마다 다르고 성별마다 다르다. 그러니까 핵형이 같으려면 세포의 핵형이 같으려면 종도 같고 성도 같아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핵형이 어떻다? 세포 핵형이 같은 거죠. 알겠죠? 종도 같고 성도 같으니까. 하지만 남자하고 여자는 성염색체가 XY 또는 XX이기 때문에 성염색체 때문에 핵형이 좀 다르죠. 다 똑같은데 마지막 성염체는 좀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성별 특이성이 또 있다. 성별마다도 다르다. 같은 종일지라도 성별에 따라서 핵형이 다르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핵형하고 좀 차이점이 뭐냐면 핵상은 EN으로 전부 다 똑같죠. 모기만 하면 돼. 체세포라면 다 EN으로 똑같고 종과 상관없이 성별도 상관없이 그리고 생세포라면 N으로 같죠. 하지만 핵형은 종도 무조건 같아야 되고 성별도 같아야지만 핵형은 같다. 알겠죠? 좀 같기 위한 조건이 좀 더 까다롭죠? 그래서 밑에 보면 핵형 분석이 나오는데 핵형 분석 핵형의 어떤 응용 내용인데 자, 핵형 분석을 하는 과정이
상 염색체는 긴 것부터 짧은 순으로 배열합니다. 정보와 상관없이. 1번부터 22번까지 지금 만약에 한다면 이렇게 안 할 것 같기도 한데, 예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으니까, 어떤 정보가 있는지 몰랐으니까 그냥 눈에 보기 편하게 쫙 이렇게 나열한 겁니다. 그래서 상염체는 길이가 긴 것부터 짧은 순으로 배열. 그리고 마지막에 뭘 배열하냐면 성염체를 배열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염체를 배열한다. 마지막으로 배열. 그래서 눈에 보이게, 잘 보이게 염체를 보면서 분석하는 걸 핵형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핵형 분석으로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게 있는데,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거를 잘 구분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 핵형 분석에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거를 잘 구분하는 걸 물어보는 이유는 핵형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는 것 같아. 내가 핵형이 뭔지 알면 이게 이해가 되니까. 단순하게 암기하는 게 아니라 핵형이 이런 거니까 알 수 있지? 알 수 없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같다고. 그럼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DNA 량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길이가 긴 거는 DNA량이 많은 거죠. 길이가 짧은 거는 DNA량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누가 많다, 적다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누가 얼마만큼의 양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많다, 적다 비교할 수 있다. 알겠죠? 그게 핵형 분석으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고. 자, 그럼 맨 마지막에 성염체를 통해서 성별도 알 수 있겠죠? 성별을 알 수 있습니다. XX면 여자, XY면 남자, 이렇게 성별을 알 수 있고. 자, 그리고 염색체가 이상 있는 염색체 이상 돌연변이도 알 수 있다. 염색체 이상 돌연변이. 이 유전병에 관련된 돌연변이는 진로선택 과목의 생명과 유전에서 할 겁니다.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그냥 알 수 있다 정도만 좀 알고 있으면 됩니다. 돌연변이가 어떤 게 있는지는 진로선택 과목에서 공부하면 되고. 알 수 없는 건 뭐냐면 구성하는 유전 정보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염색체 안에 라지알이 있는지 스몰알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요. 뭐 혈액형에 대한 유전자가 A, B, O가 있잖아요. 그럼 A 유전자인지 B 유전자인지 O 유전자인지 모른다고요. 알겠죠? 유전자가 있는 건 알지만 길이를 통해서 유전자가 있구나는 알지만 어떤 유전자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떤 유전자가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혈액형도 알 수 없고요. 혈액형도 유전자형을 알아야지만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도 판정할 수 없다. 돌연변이도 판정할 수 없다. 자, 넘어가시고. 자, 밑에 연관.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 오늘 연관도 잘 알고 넘어가야 돼. 연관. 아마 설명 안 해줄 거야. 그냥 문제 바로 풀리지. 그러니까 연관 개념을 설명을 잘 안 해줄 거라고. 왜냐면 교과서에 연관의 개념도 잘 안 나와. 연관의 개념이 잘 안 나오는데 문제는 나와. 연관 문제가 되게 다수를 이루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연관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연관. 일단 유전자가 라지, 스몰 a, 라지 b, 스몰 b 이렇게 두 쌍에 대한 이런 유전자형을 양성잡종이라고 합니다. 양성잡종. 중3 때 배웠던 맨델의 법칙을 좀 떠올려봐. 지금 쓰는 거 쓰지 마시고. 라지알 무슨 유전자? 맨델의 법칙에서 둥근 모양. 얘가 둥근 모양이고 스몰알은 주름진 모양. 그지? 라지 Y는 황색 색깔, 완두콩의 색깔 황색. 스몰 Y는 녹색이죠. 맞죠? 그래서 라지 R, 라지 Y 둥글고 황색의 순종인 개체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처럼 한 쌍이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죠. 한 쌍이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한다고. 그럼 내가 두 쌍을 쓰면 몇 가지 형질을 결정? 두 가지 형질을 결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잡종인 걸 양성잡종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양과 색깔에 대한 양선 잡종인 개체는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겠죠? 이게 되죠? 양선 잡종. 두 가지 형질에 대한 잡종. 자, 유전장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로 양선 잡종인데, 자, 이런 형태가 얘가 어떠한 생세포를 형성할 수 있는지 한번 풀어볼래?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인 개체가 만들 수 있는 생세포의 종류. 몇 종류? 아는 사람 없어요? 16종류? 왜? 왜 9종류죠? 좀 설명해 줄까? 이게 있는 개체죠? 맞죠? 그러면 생세포는 핵상이 뭐야? N. N이죠? 이 N 속에는 이 한 쌍 중에 하나 들어가고 한 쌍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둘 중에 하나, 확률 몇? 둘 중에 하나 들어가니까. 2. 이거 둘 중에 하나. 2. 곱하면 몇 가지 나와? 4가지밖에 안 나와야지. 이해 안 돼요? 이거 둘 중에 하나 들어가니까, N 속에는. 둘 중에 하나 주고 둘 중에 하나 들어가니까, 라지 A가 올 수도 있고, 스몰 A가 올 수도 있고, 라지 B가 올 수도 있고, 스몰 B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라지 A, 라지 B,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스몰 A, 스몰 B. 총 4가지. 맞아요? 이해 안 돼요? 됐지?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4가지라고 대답을 한다고. 근데 정답은 뭐냐면, 알 수가 없다, 나 이제부터. 알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왜냐면, 이 A하고 B 유전자가 독립인지 아니면 연관되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생세포를 구할 수가 없답니다. 알겠죠? 조건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연관에 대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멘델의 법칙은 연관이 안 돼 있다는 걸 전제로 깔고선 써주는 거야. 알겠죠? 멘델은 연관의 개념을 몰랐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연관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따라서 독립법칙이 성립하는 거죠. 멘델의 법칙에서. 그럼 연관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그럼 이 양성 잡종인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가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는 거냐면, 대립존재를 안 했네. 안 했으면 좀 얘기해 주지. 여기 염색분체 아래쪽에 대립존재 있죠?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 그것도. 다시 돌아와서 대립존재 개념하고, 대립존재. 대립존재에다가도 별표 2개. 자, 대립존재가 뭐냐면, 상동 염색체에서 같은 위치,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 같은 위치,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 어디에서? 상동에서. 누구니? 수업 온 거야? 들어와. 자리 앉아. 이거 좀 치워줘. 여기 앉아도 돼. 교재 남은 거 주세요. 다 줘. 다시 대립존재란 상동 염색체에서 같은 위치,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대립존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건 안 써도 돼. 이거 엄마한테 받은 1번, 아빠한테 받은 1번. 여기 라지 A, 여기 스몰 A, 여기 라지 B, 여기 라지 B가 있다 치자. 자, 그럼 이게 복제가 돼서 또 다른 염색분체 쌍이 형성됐습니다. 이거 F1. 그러면 똑같은 염색체 복제가 된 거니까
여기에도 뭐가 존재한다? 이 염색체와 염체는 복제가 된 거니까 라지 A, 스몰 a, 라지 A, 여기는 라지 B, 맞지? 여기는 스몰 a, 여기는 라지 B가 들어있는 거 알겠지? 맞아요. 자, 번호 붙여볼게. 자, 1번, 2번, 3번, 4번. 자, 이해하세요. 1번 염색체의 라지 A와 2번 염색체의 라지 A는 대립 유전자 쌍이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 막 대답해줘야 돼. 너희들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알아야 돼. 1번 염색체의 라지 A랑 2번 염색체의 라지 A. 자, 대립 유전자 쌍이다, 아니다? 왜 아니다? 1번과 2번은 상동이 아니니까. 알겠죠? 상동 염체의 같은 위치여야 돼. 그러니까 상동 염체인 1번과 3번의 같은 위치에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의 라지 A와 3번의 스몰 a는 대립이다. 이거는 맞겠죠? 이해되죠? 그럼 B도 마찬가지. 다 라지 B긴 하지만 1번과 2번의 라지 B, 라지 B는 대립이 아닙니다. 1번하고 4번의 라지 B, 라지 B는 대립이 맞고요. 이해돼요? 그래서 유전자형이 A에 대한 유전자형은 바로 대립 유전자 쌍이 엄마의 라지 A, 아빠의 스몰 a를 받아서 라지 A, 스몰 a가 A에 대한 유전자형이라고 하죠. 자, 이러한 유전자형이 바로 대립 유전자 쌍을 얘기해. 알겠죠? 유전자형. 자, 그럼 B에 대한 유전자형은 뭐다? 라지 B, 라지 B겠죠? 라지 B, 라지 B. 맞지? 자, 이렇게 라지 A와 스몰 A 유전자가 다른 유전자형을 뭐라고 하냐면 이형접합이라고 합니다. 이형접합. 또는 다른 말로 헤테로라고도 하고요. 헤테로. 또는 다른 말로 잡종이라고 합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이형접합, 헤테로, 잡종 같은 말. 그래서 아까 양성 잡종이라고 했잖아요. 양성 잡종, 잡종이 바로 유전자가 다른 거라고. 아까 거기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유전자가 다르잖아. 그거 바로 잡종이라고 한다고. 정말 이 라지 B, 라지 B처럼 유전자가 같은 걸 뭐라고 하냐면 동형접합이라고 하고. 들어봤지? 영어로는 호모라고 하고요. 호모? 우리가 알고 있는 호모랑 같은 말이야. 남자끼리 좋아하는 거. 여기서 따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남자끼리 좋아하는 거에서 이걸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여기에서 그거 또 따온 거야. 똑같은 것끼리 붙어 있네. 그래서 또는 순종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 그래서 동형접합, 호모, 순종 같은 말. 이게 대립 유전자 쌍을 바로 유전자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대립 유전자 쌍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라지 A와 스몰 a는 어디에 존재해야 돼? 이게 대립 유전자 쌍이니까 상동에 같은 위치에 무조건 있어야 되겠죠. 이거 예비되면 안 되거든요. 따라서 라지 A와 스몰 a는 상동에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라지 A 같은 위치에 스몰 a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알겠죠? 자, 근데 A하고 B가 연관이 안 돼 있다 그랬으니까 이 B는 같은 염색 상동이 아니라 다른 상동에 있어야 된다고요. 알겠죠? 다른 상동에 같은 위치에 라지 B, 스몰 b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세포 안에 들어있는 염체가 이렇게 4개가 있다 치자. 그러면 핵성이 뭐예요? 핵상. 핵상은 쌍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핵상은 뭐다? EN. 엄마 거 아빠 거 모두 있으면 EN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다 있으면 EN이죠. 맞죠? 그러면 생세포는 핵상이 N이니까 이거 두 개가 다 들어가야 돼? 하나만 들어가야 돼? 하나만. 엄마 거하고 아빠 거 중에 하나만, 아빠 거하고 엄마 거 중에 하나만 들어가야지. 그지? 그래야지만 핵상이 N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관이 안 돼 있는 경우에 형성되는 생세포는
자, 생세포는 둘 중에 하나 들어가니까 만들어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 라지 A, 라지 B가 올 수도 있고, 라지 A 하나, 스몰 B가 올 수도 있고, 스몰 A, 라지 B, 스몰 A, 스몰 B 이렇게 올 수도 있겠죠. 맞죠? 그래서 몇 가지? 네 가지. 라지 A, 라지 B,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스몰 A, 스몰 B 이렇게 네 가지가 만들어진다. 이해됐나요? 너무 쉬운 거지? 너무 쉬워서 그러는 거지? 근데 쉽다고 자만하면 안 돼. 갑자기 확 어려워진대. 이게 기본적인 개념부터 내가 해준다 그랬으니까. 자만하지 마시고. 자, 두 번째. 상인 연관되어 있다면, 연관 중에 상인 연관은 뭐냐면, 이 같은 상도점체에 연관되어 있는 건데, 여기 라지 M이면 여기 스몰 A는 건 고정이야. 대립존자는 무조건 상동에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지 B와 스몰 B도 같은 상동에 들어있는 거잖아. 그러면 경우의 수가 두 가지잖아. 라지 A에 라지 B가 연관되어 있거나, 라지 A랑 스몰 B가 연관되어 있거나. 그지? 그래서 상인 연관이라고 하는 건 우성 유전자와 우성 유전자가 연관되어 있고, 열성과 열성이 연관되어 있는 형태를 바로 상인 연관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연관되어 있으면, 이 상동 염체가 모두 있으면 핵상이 2n이죠. 근데 생세포는 핵상이 n이니까, 이거 두 개를 다 줘야 돼? 둘 중에 하나만 줘야 돼? 둘 중에 하나만. 그러면 생성되는 생세포가 몇 종류? 이거 둘 중에 하나 주는 거니까. 이거 주거나, 이거 하나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몇 가지?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 어떤 거랑 어떤 거? 라지 A, 라지 B가 들어가거나, 스몰 A, 스몰 B가 같이 들어가거나.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안 생기죠. 알겠어요? 그래서 연관되어 있으면 생殖세포의 종류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연관되어 있으면, 이렇게 상인 연관되어 있으면 만들어지는 생세포가 라지 A, 라지 B하고 스몰 A, 스몰 B만 만들어진다고. 이 사이에 있는 게 없어진다고, 안 만들어진다고요. 알겠죠? 연관되어 있으면 염색체 단위로만 유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이 라지 A와 라지 B는 항상 같이 움직이고 스몰 A와 스몰 B는 항상 같이 움직인다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몇 가지? 두 가지. 됐어요? 그러니까 자손의 확률이 바뀌어야 똑같아요. 얘랑. 완전 달라지겠죠? 이게 적은 차이가 아니라 엄청 큰 차이로 바뀐다고. 연관에 따라서. 또는 상반 연관이면 라지 A 같은 위치의 스몰 A, 라지 A의 스몰 B가 연관이고 스몰 A의 라지 B가 연관인 거. 이게 바로 상반 연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상반 연관 되어 있을 때 생성되는 생세포는 어떤 게 만들어진다? 친구 해보자.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있으면 EN이잖아. 생세포는 이거 둘 중에 하나 주는 거니까. 이걸 주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럼 몇 종류? 그러니까 이거 주거나 둘 중에 하나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 두 종류? 이거 주면 이게 생세포에 들어가면 라지 A 스몰 B. 이게 들어가면 스몰 A 라지 B라고. 이해 돼요? 어렵니 이게? 자, 어렵다 그러면 또 손 안 들 거지. 안다 이래도 안 들어? 괜찮아요. 안다. 연관에 대한 개념 좀 알겠다. 아니 뭐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알면 좀 손 들어봐.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졸지 마. 그리고 다 보고 있다. 다 보인다. 알겠어? 넘어가시고. 뒷장 넘어가면 여기 염색체와 세포 분열 01이라고 문제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포 안에 염색체 그림이 있죠? 염색 그림. 자, 이 그림을 채우시면 됩니다. 한이야, 들어와. 자, 염색 사로 존재한다.
자, 근데 이 염색산은 가느다란 구조이기 때문에 정보가 소출될 수 있겠죠. 구조적으로 좀 약하니까. 그래서 핵이라고 하는 구조물을 이렇게 가둬놓습니다. 그래서 핵이 존재한다. 핵막과 인이 뚜렷하다. 핵막과 인이 또렷하게 나타난다. 자, 그리고 세포가 분열되면, 자, 이 그림은 안 그려도 됩니다. 자, 이게 세포, 이가 핵을 재면 나머지 이 바탕질을 뭐라고 하냐면 세포질이라고 합니다. 세포질. 그리고 얘는 핵. 그러면 세포가 두 개로 나뉘려면 모두 분열하고 모두 분열해야 돼. 핵도 분열하고 세포질도 분열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핵과 세포질을 분열하는 걸 바로 분열기 때 한다고.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지는 작용을. 자, 그러면 세포질이 이렇게 나눠지면 분열이 끝나고 나면 세포질을 반띵하니까 세포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핵은 이렇게 똑같고 세포의 크기가 작죠. 그럼 분열할 때마다 작아지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다시 커지는 시간이 존재하죠. 그게 바로 이 감기 때 다시 이제 세포질이 생장하면서 커진다고. 세포질의 생장이 일어난다. 세포질의 생장. 자, 세포질이 생장한다는 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세포의 크기가 커진다는 의미와 그리고 세포질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소기관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도 세포질의 생장이라 그래. 세포 소기관의 수가 증가되는 것도 세포질의 생장입니다. 자, 그리고 세포 주기 중에 90% 이상을 차지한다. 이상을 차지. 감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자,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감기는 90%인데 분열기는 왜 10%밖에 안 되나요?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염색 사인 형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전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 매체냐면,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매체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 유전 정보가 필요한 곳에다가 제공해주는 게 유전 물질들의 역할이잖아. 그러면 염색 사인 형태에서 정보를 찾아보기가 쉽게, 아니면 염색체인 형태가 유전 정보를 찾기가 쉽게. 염색사와 염색체 중에 정보를 열람하기 좋은 형태는 어떤 형태? 염색사겠죠. 그 염색체는 마구잡이로 섞여 있는 거야. 막 꼬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책장에 이렇게 과목별로 있는 그 책들이 있는 책장을 다 섞어 놓은 거야. 엎어놓은 형태가 바로 염색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내가 어떤 과목에 책을 찾기가 어려운 형태겠죠. 그러니까 염색체가 있는 형태는 빨리 없어져서 다시 염색으로 바뀌어야 유전 정보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죠. 맞죠? 그러니까 이 감기 상태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건 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이게 세포들이 활발하게 생명 활동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죠. 왜냐하면 분열기 때는 생명 활동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잠깐 염체가 만들어졌다가 빨리빨리 없어져야 돼. 그래야지만 유전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감기가 90%인 건 당연하다. 자, 이 중에서 S기 먼저 할게요. 자, S기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자, DNA가 2배로 복제되는 식입니다. DNA가 2배로 복제가 되는 식이다. 혹시 동화작용, 이화작용 배웠니? 통과 때? 자, 그럼 DNA가 2배로 복제되는 과정은 뭐냐면, 이 DNA를 이루는 기본 단위가 뭐예요? 핵선을 이루는 기본 단위. 누클레오 타이드. 이 누클레오 타이드를 막 붙여서 DNA를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면 DNA를 2배로 복제한다는 건 뭐냐면, 뉴클레오 타이드를 붙여서 DNA를 합성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개 막 붙여서. 그러면 이 뉴클레오 타이드는 저분자, DNA는 상대적으로 고분자. 그러면 저분자가 고분자가 되니까 이 반응은 무슨 작용? 동화작용, 이화작용? 동화작용, 커지는 거 동화작용. 자, 동화작용은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 나가야 돼?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 이 에너지는 ATP가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ATP를 써서 뉴클레오 타이드를 DNA로 합성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는 동화작용이다.
자, 그러면 이 DNA를 두 배로 복제하는 시기는 S기지만 이 DNA를 두 배로 복제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물들은 그 전에 준비해야죠. 그래서 G1기 때 DNA를 두 배로 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효소를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효소 들어봤지? 야, 효소는 뭘로 이루어져 있니? 효소의 구성물질, 단백질. 따라서 효소를 많이 만든다는 건 결국에는 단백질을 많이 만든다는 거고, 단백질을 만드는 소기관이 뭐야? 소기관 중에 리보솜 들어봤니? 그래서 리보솜을 많이 늘리는 시기가 지원기입니다. 효소는 단백질이니까 단백질을 많이 만들려면 리보솜이 많아져야 되고, 자, 리보솜이 만들어지는 소솜이 아니라 리보솜. 그리고 리보솜이 만들어지는 장소는 핵의 안에 있는 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 세포가 있으면, 핵이 있으면, 핵 안쪽에 그 까만색 점 같은 게 있거든? 그 점 같은 걸 인이라 그래, 인. 인에서 리보솜이 만들어져. 그래서, 리보솜이 많이 만들어지려면 인이 발달해야 되겠죠. 인이 발달한다. 이렇게 이어진다는 걸 좀 기억하고, 단순하게 암기하지 말고 좀 내용 정리하면서, 좀 순서대로 좀 기억해 주는 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방법. 자, 그리고 이 지투기도 전기를 준비하는 단계니까 전기를 먼저 할게요. 이제 분열기가 들어가면, 자, 분열기 때는 이제 핵막이 어떻게 돼? 핵막과 인이 소실되고, 핵막과 인이 소실되니까, 핵막과 인이 소실된다는 거는 이제 분열을 시작하겠다는 거잖아. 이제 분열하겠다. 준비하는 단계니까 이제 분열을 시작하겠다는 거니까, 염색4가 염색체로 바뀝니다. 염색4가 염색체로 바뀌기 시작한다. 근데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전기 때는 염색4가 염색체로 바뀌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전기 때도 염색4인 형태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있겠죠. 갑자기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핵막과인도 서서히 없어지는 거고, 염색4도 염체로 서서히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죠? 그게 바로 전기라서 핵막과인이 사라지고 있는 중에 염색4인 형태도 전기라고 얘기할 수 있다. 알겠죠? 전기 초반. 그래서 염체로 바뀌고, 양극의, 양쪽 끝, 양극의 중심체로부터 방추사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방추사 형성 시작. 자, 이 중심체로부터 방추사가 만들어지는데, 이 방추사가 염색체에 연결돼서 염체를 나누기 위한 선을 바로 방추사 그래. 본 적 있지? 중3 때 배웠지? 근데 이걸 안 배웠을 거야. 중심체로부터 만들어지는 걸 안 배웠을 거야. 이 중심체가 방추사를 형성하는 소기관인데, 이 양극에 있는 중심체로부터라고 그랬으니까 중심체가 몇 개 있어야 돼? 세포에 양극의 중심체가 있어야 돼. 그럼 중심체 몇 개 있어야 돼? 2개가 있어야죠. 그 2개를 지투기 때 만들어 놓습니다. 지투기 때 중심체 2개를 완성한다. 그러면 중심체가 어떠한 구조냐면, 중심체가 이 가느다란 관이 있는데, 뭐 빨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빨대를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만 구조라고 생각하면 돼. 어떤 구조인지 알겠니? 빨대를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귀둥 모양으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상태. 수직으로 이 두 개, 이 똑같은 거 2개가 이렇게 수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걸 합쳐서 중심체. 자, 이 중심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가느다란 관을 미세소관이라고 하는데, 자, 이 미세소관들이 하나씩 나가는 거야. 하나씩 나가면서 방추사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이 둘이 합치면 중심체인데, 이거 한 개는 뭐라고 하냐면 중심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립 2개가 뭐다? 중심체 1개. 알겠죠? 중심립 2개가 중심체 1개. 그러면 지원기하고 S기하고 G2기 때 각각 중심립과 중심체의 개수가 몇 개씩 있냐면, 자, G2기 때는 중심체가 2개가 있다며. 그러면 중심립은 몇 개? 중심립 2개가 중심체 1개니까. 중심립 몇 개? 4개. 그지? 4개.
그럼 이게 G2기 때 형성된다고요? 그럼 G1기 때는 중심립은 한 개 있지만 중심체는 0개인 상태. 알겠죠? 그리고 S기 때는 중심립이 2개가 돼서 중심체가 1개인 상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G2기 때만 중심체를 합성하는 게 아니라 G1기 때부터 꾸준하게 계속 만들고 있었던 거야. 만들고 있다가 드디어 G2기 때 중심체 2개가 완성되는 거야. 그러면 중심체를 맨 처음에 관찰되는 시기는 언제? G1기, S기, G2기 중에 언제부터 중심체가 관찰 가능하다? S기겠죠? S기 때는 1개가 관찰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게 2개가 되는 게 바로 G2기. 알겠니? 구조를 알면 알겠지? 그러니까 중심립 2개가 합쳐서 중심체 1개로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돼. 그래서 이렇게 형성된 중심체로부터 방수가 형성된다. 그러니까 형성까지만 되고 아직 염색체에 결합하는 건 아직 붙은 건 아직 아닌 거. 그래서 중기 때는 전기 때 형성된 염색체가 가운데로 배열된다. 염색체가 중앙으로 배열. 또 중앙으로 배열 또는 적도면의 배열 같은 말. 가운데로 배열. 그럼 염체가 가운데로 배열되는 이 시기의 특징은 관찰이 용이하대요. 관찰이 용이하고 그리고 대신에 세포 주기는 가장 짧다. 자, 이것도 내가 고등학교 때 좀 헷갈렸던 점 중에 하나거든. 내가 공부할 때 중기 때 왜 관찰 용이한지가 좀 궁금했던 거야. 중기 때 왜 관찰을 용이하지? 가운데로 배열되면 관찰하기 용이한가 무조건? 내 생각에는 오히려 전기 때가 더 관찰에 용이하다고 생각을 했거든. 왜냐면 전기 때는 염체가 이렇게 퍼져 있고, 그리고 중기 때는 가운데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잖아. 그러면 가운데로 좀 배열되면서 염체가 서로 이렇게 겹쳐 있기도 하거든. 그러면 염체를 관찰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한 거야, 내가 생각에. 그럼 내 생각에는 전기가 더 관찰하기 편한 것 같은데, 또는 후기. 근데 왜 중기가 관찰이 가능한지 한번 생각해 볼래? 가운데로 배열되어 있으면 무조건 관찰하기가 용이한가? 당연한 건가? 중기 때 왜 관찰하기 용이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어. 염체를 관찰하는 과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염체를 관찰하는 걸 뭐라 그래? 무슨 분석? 방금 전에 배웠던 거? 상염체 긴 거부터 짧은 수로 쫙 내열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염체 배열. 무슨 분석? 핵형 분석. 그럼 핵형 분석을 하려면 길이를 잘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길이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관찰이 용이하다가 아니라 길이를 재기가 용이한 시기가 중기라는 거야. 왜냐면 중기 때는 염체가 쫙쫙 펴져 있으니까. 알겠니? 그냥 관찰하기가 용이하다가 아니라 길이를 관찰해서 1번부터 20번까지 쫙 나열하기가 편하다 이거죠. 이해되니? 그래서 관찰 용이하다는 말이 그 뜻이라고요. 단순하게 염체 관찰이 아니라 길이를 구분하기가 편하다. 그래서 이 말은 핵형 분석이 용이하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만 써놓으면 이제 좀 이해되겠죠? 핵형 분석하기가 용이한 시기가 바로 중기였구나. 하지만 세포 주기 중에서는 가장 짧다. 금방 지나간다. 자, 그리고 가운데로 배열된 게 중기고, 자, 후기 때부터는 염체가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염색체가 나뉘기 시작한다. 염색체가 나뉘기 시작. 이게 체세포 분열하고 감수 분열 때 각각 나눠지는 염체가 다른데, 이 나눠지는 염체가 뭔지는 다음 시간에 세포 분열하면서 정확하게 구분해 줄 거고, 이번 시간에는 그냥 나눠진 다음에 그것만 기억하면 돼. 알겠죠? 만약에 상동이 분열되는지, 염색분치가 분열되는지는 문제에서 내가 웬만하면 다 뺐는데, 만약에 그런 개념이 나온다면, 알면 풀고 모르면 별표 쳐놓으면 돼. 알려줄게. 내가 따로 다음 시간에 알 수 있으니까. 염체가 나눠지기 시작하고, 자, 말기 때는 드디어 핵분열이 종료가 됩니다. 핵분열이 종료가 됩니다. 자, 그럼 핵분열이 끝났다는 얘기는 핵이 몇 개 만들어진 거? 핵이 분열이 끝났다는 얘기는 핵이 2개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이때 만들어지는 핵을 딸핵이라고 얘기합니다. 딸핵. 그래서 딸핵이 2개가 완성. 딸핵 2개. 하지만 말기 때 핵분열은 끝났지만 아직 세포질 분열은 아직 안 끝나고 세포질 분열은 이제 시작합니다.
세포질 분열은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기 상태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세포질은 분열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 분열이 안 끝났고 핵은 2개인 상태. 알겠죠? 이 상태가 바로 분열기의 말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딸핵이 2개가 완성됐다는 얘기는 이때의 유전물질의 상태는 염색사다, 염색체다. 핵이 있으니까. 핵이 있으면 염색사야, 염색체야? 염색사. 그래서 핵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염색사로 존재한다는 거. 염색사로 존재. 자, 그러면 애들한테 헷갈리게 어떤 식으로 물어볼 수 있냐면 분열기에는 오로지 염색체만 존재한다.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 왜? 분열기 언제? 분열기의 말기 때는 염색사로 존재하니까. 알겠니? 따라서 분열기에는 염색체만 존재하는 거 틀린 말. 이런 게 단순하게 틀린다고. 틀린 다음에 이거를 고친 다음에 알았지, 실수했다 생각하겠지만 그 실수는 반복될 겁니다. 개념 자꾸 이거를 내가 알고서 문제 풀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면 자꾸 빨리빨리 고칠 거라고. 염색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분열기에는 염색체만 존재. 이건 틀린 말. 자, 세포질 분열은 이제 시작을 하고, 자, 말기가 끝나고 나서 세포질 분열을 완료합니다. 그래서 이 세포질 분열은 크게 2가지로,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가 다른 방식으로 분열하는데, 자, 동물세포는 가장 표면의 바깥쪽에 세포막이 있어서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만입이 일어나죠. 이 그림 그린 것처럼. 세포질의 만입이라고 합니다. 세포질의 만입 또는 함입 같은 말. 하지만 식물세포는 가장 바깥쪽에 뭐로 둘러싸여 있다? 식물세포는 세포막이 아니라 세포벽이 있으니까 딱딱하죠. 딱딱한 게 쭉 누른다고 분열될 수 없죠. 그래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세포판이 형성됩니다. 그러면서 세포질이 나눠진다고. 세포판 형성. 자, 세포판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만들어진다. 자, 이때 이 만들어진 이 세포판이 후에 세포벽으로 분화됩니다. 세포벽으로 분화된다. 여기까지가 세포 주기에 대한 내용이고,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니까 조금은 쉽게 접근할 수 있긴 한데 세부적으로 좀 잘 공부해야 돼. 틀릴 수 있으니까. 자, 밑에 보면 그래프가 나와 있죠. 자, 그래프를 좀 해석해 줄 건데, 자, 이 그림은 지금 그리는 그림은 안 그려도 돼. 그러니까 분열 중인 세포를 관찰하고 있어. 현미경으로. 자, 분열 중인 세포를 관찰하고 있는데, 자, 이 분열 중인 세포들 중에서 육안으로 간기와 분열기는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육안으로 간기와 분열기. 간기의 특징과 분열기의 특징은 어떻게 다르니? 간기는 뭐가 뚜렷? 핵막이. 핵이 존재한다는 거죠. 분열기는 핵막이 없고 염체가 있죠. 그건 육안으로 구분하기 쉬워, 어려워? 쉽죠. 그러니까 여기서 간기하고 분열기를 구분하는 거는 굉장히 쉽다. 그죠? 근데 이 중에서 간기는 몇 %? 간기, 지원기, S기, G기를 합쳐서 90%. 얘는 10%. 그럼 내가 육안으로 몇 %만 구분한 거야? 10%만 구분한 거죠. 그러면 이 생물학자들이 뭘 이제 궁금해하냐면, 이 90%를 차지하고 있는 간기 중에서 어떤 건 지원기인지 S기인지 G기인지가 구분하고 싶은 거야. 지원기하고 S기하고 G기도 구분하고 싶은 거죠. 알겠죠? 이거는 육안으로 구분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간기를 구성하고 있는 지원기와 S기와 G기의 가장 큰 특징이 뭐야? 뭐가 가장 많이 차이 나니? 특징 보면 뭐가 가장 크게 차이 나요? S기 때 뭐해? DNA를 2배로 복제하죠. 그러니까 지원기 때는 복제가 안 됐으니까 DNA량이 반땅이고,
그럼 S기는 복제가 되고 있고 G2기 때는 복제가 된 상태인 두 배인 상태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원기하고 S기와 G2기는 가장 큰 특징의 차이가 뭐다? DNA 양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 DNA 양을 측정을 통해서 지원기인지 S기인지 G2기인지를 구분하고자 한 게 바로 밑에 나와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럼 이 DNA 양이 정확하게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상대값을 비교할 수 있는 게 그냥 광도를 측정하면 돼. 광도. 빛을 투과시키면 됩니다. 자, 빛을 투과시키면 밀도가 높으면 잘 통과 못 하겠죠. 밀도가 낮으면 빛이 잘 투과될 거고. 그래서 이 광도를 측정을 통해서 DNA의 상대값을 구할 수 있게 된다고. 상대값을 측정했더니 1111, 11, 1.5, 1.8, 2가 있다 치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린 거죠. 자, A축은 DNA 상대량, 자, Y축 값은 세포수. 자, 1인 거 하나, 둘, 셋, 넷 세 가지고 1인 거 몇 개 이렇게 센 거고, 2인 거 몇 개 이렇게 센 거고, 1과 2 사이에 있는 거 몇 개 이렇게 센 거라고요. 알겠니? 그러면 이 세서 이 그래프를 나타낸 이유는 목적은 뭐다? 뭐를 구분하기 위함이다? 간기에 어떤 세포가 지원기인지 S기인지 G2기인지를 구분하려고 한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 각각의 구안에 있는 세포들이 어떤 세포죽인지 구분하면 되죠. 그러면 상대량이 1인 세포는 세포죽이 언제? 아직 복제되기 전이니까. 그렇죠. 얘는 지원기 세포죠. 이게 돼요. 그럼 1과 2 사이에 있는 세포들은 복제를 하고 있는 중의 세포니까, 그렇죠. S기겠죠? 그럼 상대량이 2인 세포는, 써 있지? 2인 세포는, G2기부터 어디까지? G2기부터 M, 분열기의 말기까지 다 포함됩니다. 분열의 말기까지. 그래서 말기가 끝나면 다시 지원기. 반띵되는 거. 알겠니? 근데 이 그래프를 해석할 때 주의점이 뭐냐면, S축 값이 시간이 아닙니다. S축 값이 시간이 아니니까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그냥 DNA 상대량에 따른 세포수를 그냥 숫자, 이 그래프로 나타낸,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 것 뿐, 시간 순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과정이 아니라고요. 알겠니? 자, 그러면 상대량이 1인 세포의 주기를 1구간이라고 치자. 로마자로 1구간. 그 사이의 구간을 2구간. 상대량이 2인 구간을 3구간이라고 할게요. 자, 오른쪽 위에 넘어가면, 자, 분화가 끝난 세포들. 분화가 끝난 세포. 자, 얘로 뭐가 나와 있니? 안 써있나? 써있죠? 적혈구, 신경세포, 근육세포 나와있죠? 적혈구, 신경세포. 신경세포를 다른 말로 두 글자. 그리고 근육세포. 이 세 가지 세포의 특징은 모양이 일정치 않고 완전 다르죠. 구조와 모양이 완전 다르죠. 이 말은 분화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분화가 됐다는 얘기. 구조와 기능이 변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분화가 끝난 세포들의 경우에는 세포주기가 좀 다른데, 자, 이 분화가 끝난 세포들은 분화가 끝나면 지원기에서 멈춥니다. 지원기에서 멈춘다. 근데 분화가 끝나지 않았을 때는 S기, G2기, 분열기로 계속 넘어가. 그래서 S기, G2기, M기. 다시 돌아와서 지원기가 됐는데 분화가 끝났으면 이제 멈춘다고. 근데 만약에 분화가 안 끝났어? 그럼 넘어가. 그렇죠?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 분화를 하면서 분열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서 분화가 끝나면 지원기 때 멈춤. 알겠죠? 그래서 이 지원기 때 멈춰서 지원기 때 멈춰버린 이 세포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G0기라고 합니다. G0기 상태다 라고 얘기한다고. 자, 그럼 이게 이제 반복이 되면 이거 이해되니? 지원기에서 멈추고 S기에서 넘어갈 수 있는 거 이해되니? 그러니까 세포 분열 중인 세포가 모두 다 세포 주기가 같지 않죠. 어떤 세포는 지원기, 어떤 세포는 S기, 어떤 세포는 G2기만 이렇다고요.
알겠죠? 근데 지원기 상태에서 분화가 끝나면 멈춘다고. 근데 S기인 상태인데 아직 분화가 안 끝나면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한다고. 알겠니? 그래서 계속 S기 상태에서 넘어가고 다시 돌아와서 지원기 됐을 때 분화가 끝나면 멈추고. 이게 반복이 될 거라고. 그럼 이게 반복이 되면 1구간의 세포들의 숫자는 어떻게 될까요? 1구간. 지원기에서 멈추니까. M계선 돌아오지만 지원계선은 멈춰. 멈춰서 이제 S기로 안 넘어가. 그러면 지원기 세포들의 숫자가 어떻게 돼요? 쌓이겠죠. 쌓이니까 1구간의 세포들의 숫자는 많아진다, 적어진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아진다. 됐니? 어렵니? 그럼 S긴, 2구간의 세포들의 숫자는? 이거 지금 2도 다 이해하는 건데. 이거 못하면 안 돼. 2구간의 세포들의 숫자는? 시간이 지나면 이 과정을 반복하면, 2구간의 세포들의 숫자는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지겠죠? 왜냐면 2구간에서 3으로는 넘어가지만, 3에서 다시는 안 넘어가니까, 넘어가니까 점점 줄어들겠죠. 그죠? 감소. 그러면 3구간의 세포들의 숫자도 다시 지원기로 넘어왔지만 다시 안 넘어오잖아. 그러니까 3구간의 세포들도 숫자가 어떻게 된다? 많아진다, 적어진다? 대답해. 말해야 돼. 나중에 문제 못 풀어. 하나도 못 풀어. 얘기해보자. 적어지죠? 그럼 이게 반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반복이 되면 뭐만 남아요? 1구간의 세포들만 남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자, 분화가 끝난 세포들의 DNA 상단에 따른 세포수 그래프는 복제가 안 된 상태인 1과 2가 있으면 1인 세포들만 이렇게 남습니다. 이해됐니? 안 어렵지? 어려워? 어려워. 자, 이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나날 과정의 혈구는 없애고, 한 가지만 더 추가. 방추사의 형성을 억제하는 물질을 투여했다 치자. 방추사의 형성을 억제하는 물질. 자, 그럼 방추사의 형성을 억제하는 물질을 넣으면 세포 주기에서 어디에서 멈춰? 지원기에서 S기로 가요? 안 가요? 가요. S기에서 G2기로 가요? 안 가요? 가요. G2기에서 M기로 가요? 안 가요? 가야 돼. 이 방추사 형성되는 시기가 언제야? 분열기의 전기죠. 그럼 전기까지는 가야지. 전기까지는 가고 전기에서 멈춰야지. 전기에서 중기로 못 가니까.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멈춰서 지원기로 못 가는 거지. 알겠죠? 이게 반복이 되면 1구간의 세포들의 숫자는 어떻게 돼? 많아져요? 적어져요? 1구간의 세포들은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져요. 그쵸? 2구간의 세포들은 옆에 크게 적어져요. 3구간의 세포들은 많아져요. 그죠? 축적이 되죠? 넘어왔지만 안 넘어가니까 여기는 축적이 되겠죠. 세포들의 숫자가 많아지겠죠? 많아져요. 그럼 결국엔 어떤 세포만 남는다? 3구간의 세포들만 남겠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서 상대량이 1하고 2인 것 중에 2인 것만 남게 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이론 여기까지 하고, 자, 문제.